나이가 들면 무너지는 건 체력보다도 먼저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도 더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말 한마디의 삶이 거칠어집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아마 여러분은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말투 하나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늙는다는 말이 언젠가부터 불편해졌습니다. 나이 든다는 표현도 어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쓰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상처받을까봐 말끝을 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나이가 드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 왜 우리는 그 말을 피하려 하는 걸까요? 아마도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회가 줄어듭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 실수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화를 내면 백이라고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화를 내면 꼰대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개성이라고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고루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 가혹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건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조금만 더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에 저항합니다. 젊어 보이려 애씁니다. 활기차 보이려 합니다.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가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나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나이 그 자체일까요? 생각해보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외모는 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시죠.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말투입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온화해지고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차가워집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날카로워지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될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모두가 비슷해 보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가능성이 보이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둘씩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선명해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장 거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품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품위라는 말은 어딘가 오래되고 격식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단어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품위 있는 사람과 품위를 잃은 사람의 차이가 점점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벌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품위는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위가 시험받는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서툴러도 눈에 덜 띕니다. 에너지와 열정이 그것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태도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더 이상 가려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태도의 결과물인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마음속의 한 장면이 이미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일 수도 있고, 내가 삼켰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그날의 공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조금씩 마음의 결을 거칠게 만들었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의 결정 하나에 역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한 것은 권력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과 태도가 거칠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왜 그런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권력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명예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재산도 언젠가 흩어집니다. 하지만 품위는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들은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는 매일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훈련시키듯, 자신을 일깨우듯 매일 아침 같은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마도 품위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품위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품위를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짜증이 쉽게 납니다.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일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마음도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자연스러움에 그냥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품위를 잃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을 조심했습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남을 탓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황제였으니까요. 누구든 그의 화를 받아들여야 했을 테니까요. 그가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중받을 자격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존중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품위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품위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를 바로잡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한 사람은 늙는 것보다 품위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을 잃는 것보다 존엄을 잃는 것을 더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노년은 그냥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위가 가장 크게 시험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을 준비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미리 상상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죽음이 가까워질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미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매일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품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어떤 말투로 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황제였지만 하루를 아무렇게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돌보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는 하루 중에 여러 번 화가 날 일이 있었을 겁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누군가는 불만을 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배신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무능했을 것입니다. 화를 낼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불편해서인가? 내가 기분이 나빠서인가? 내가 지금 화를 내면 그게 상황을 더 좋게 만들까? 아니면 그냥 내 기분만 풀리고 상황은 더 나빠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내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이라 해도 그 화가 품위를 잃게 만든다면 잠시 멈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황제인데 왜 저렇게 조용한가? 권력이 있는데 왜 저렇게 절제하는가? 화를 낼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멈추는가? 하지만 그는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내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지르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품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런 태도가 품위 있는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라 해도 사람으로서 대접했습니다. 노예라 해도 존엄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그건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품위 있는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자신의 품위도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건 품위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조심했습니다.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결정을 내릴 때도 이게 품위 있는 방식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품위 있는 방식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쉬운 방식이 아니라 품위 있는 방식을, 편한 방식이 아니라 존엄한 방식을. 그렇게 매일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지만 철학자이기도 했던 사람.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에 취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 나이가 들어가면서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매일 애썼던 사람. 그는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책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일깨우려고 쓴 책이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적어 내려간 글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품위를 지켰는가? 오늘 나는 화를 절제했는가? 오늘 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불평에 끌려가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적어 내려간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완벽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애쓴 사람의 기록입니다. 매일 흔들리면서도 다시 돌아오려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품위를 잃을 뻔하면서도 다시 되찾으려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품위 있는 노년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품위를 외모와 연결시킵니다.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머리, 바른 자세.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품위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말이 거칠면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세가 바르다 해도 태도가 오만하면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품위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품위를 재산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여유로운 생활, 풍족한 환경, 안정된 노후, 그런 것들이 품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품위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남을 깔보는 태도를 가지면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유로워도 불평이 많으면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품위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품위를 건강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활기찬 모습, 젊어 보이는 외모, 건강한 신체, 그런 것들이 품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품위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활기차 보여도 자랑이 많으면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품위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위는 무엇일까요? 품위는 무너질 이유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화낼 만한 일이 있어도 화내는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불평할 거리가 있어도 불평이 전부가 되지 않게 붙잡아두는 마음입니다. 남 탓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남 탓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너질 이유가 많아집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불평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품위 있는 사람은 그래도 태도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힘들어도 말의 온도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억울해도 시선의 방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려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품위는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노년의 품위를 무너뜨릴까요? 강한 단어로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삶을 오래 바라보며 자주 보게 되는 장면들을 조용히 정리해 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비교입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엔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었는데, 과거의 영광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한탄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도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 내가 저 나이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방식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습관이 되면 마음은 점점 거칠어지고 말은 점점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품위는 조금씩 끄트러집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비교로 자신을 세우기보다 비교 없이도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젊었을 때는으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냉소입니다. 네 번째는 피해의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품위가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고 저절로 품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품위는 선택입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비교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자랑으로 흘러가지 않기로 선택하고, 냉소에 오래 머물지 않기로 선택하고, 피해의식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품위가 만들어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황제였지만 교만하지 않으려 했고, 권력이 있었지만 냉소에 빠지지 않으려 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에게 품위는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매일 의식하고 훈련한 결과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요? 재산은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예는 기억될 수도 있고 잊힐 수도 있습니다. 업적은 의미 있을 수도 있고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남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말의 온도입니다. 시선의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보다 얼마나 품이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개인적인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권력에 기대지 않으려 했고, 사람들 위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아래로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황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지킨 사람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신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말을 점검했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품위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허영을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고 본질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끝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품위입니다. 태도입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것만이 빼앗길 수 없고 그것만이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어떤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던 순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것, 불평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대화에서 말의 온도를 한 번 낮추는 것, 남을 탓하는 쪽이 쉬웠던 날에 그럼에도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노년의 얼굴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태도가 됩니다. 오늘의 노년은 어제의 선택들이 모인 모습이고, 내일의 노년은 오늘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장은 언젠가 다시 떠올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볼까요? 지금 이 순간, 말 한마디를 조금 천천히 고르고, 시선을 조금 부드럽게 돌리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년은 조금 다른 결로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떠올릴 우리의 모습도 그 태도 속에 남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